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용산과의 확전을 자제하며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당 차원에서는 토론회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막판 대응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말 내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가 반드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말 내내 이 대표의 방탄 행보를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탄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의 야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자는 모임에 국민들께서 촛불 들고 함께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과 차별화를 모색합니다. 내일은 한 대표가 직접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을 소집해 이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이 대표 선고 날까지 나흘간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섭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도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외쳤고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2주 연속 장외 집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절망만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데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전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야 4당과 함께 세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1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면서 재판 생중계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를 낙인 찍는 불순한 의도라면서 망신 주기에 다름없다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종 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법원 규정이 바뀌면서 피고인의 반대가 있어도 재판장이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3차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이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라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 선고 사흘 전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는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방청 촬영 규정상으로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도 선고할 때는 가능합니다. 2017년에 개정이 그렇죠. 됐죠. 근데 물론 이제 공익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정보 제공해온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위증교사와 관련된 법리 주장을 여러 개 했거든요. 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이 행위를 과연 포함시키는 것이 옳으냐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익상의 필요도 있는데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무죄 확정이 되게 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서 관보 개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청 홈페이지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그걸 게재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럴 마당에 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 없이 바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면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 또한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 또한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의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중계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생중계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기천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네. 결국에는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예.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왜 두세 번 얘기합니까?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재판부의 재량권을 가져와서 정쟁화시키려는 거죠. 이슈 전환 한번 해보겠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을 이 재판의 생중계로 돌리겠다는 꼼수인데 한동훈 대표는 참 안타까운 게요.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국민들과 약속해 놓고 동조하러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재판의 생중계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을 보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런 시간을 굳이 낭비해야 될 것인가. 민생에 신경 쓰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는데 어떤 거 논의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그 집회 자체를 방탄 집회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탄 집회를 하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판사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듯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방적 목소리만 나오게 되면 판사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의 또 상당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거나 여론 조성을 통해서 판사 압박을 좀 그 압박의 압력을 상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정부 규탄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 저도 한 가지 단어 이상이 떠올라요. 어떤 단어 떠오르십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환장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환장하겠네 이런 느낌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네. 말인데 어떤 분들은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핵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한 대로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집회 자체를 계속해서 방탄 집회다 재판부로 압박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재판부가 압박을 받는 재판부도 있을 면이 있을 것이고요. 예. 반대로 괘씸죄를 적용할 재판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탄 집회의 효과가 결국에는 이게 무조건 재판부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재판부한테 이거 뭐지?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행위 아니야? 라고 해서 괘씸죄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방탄 집회로 드그러는 집회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한쪽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탄핵이라고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장이라는 단어가 차마 말 못할 단어는 아니죠, 사실.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으신 건데, 네. 근데 행동하는 것들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은 사실 탄핵과 맞닿아 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단축 하야 이런 부분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을 지금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여권 분열을 초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이 이제 탄핵 주장 그다음에 특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권 분열이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X 이런 네. 마음가짐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이란 단어를 저렇게 안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탄은 지탄이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1심 판결에 나온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책임론이 불출할 겁니다. 그중에 만약에 탄핵 사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함으로써 당이 그 국민적 지지를 잃는 것에 대한 명분을 삼아서 아마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잃을 네. 그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참 여러 가지를 그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표정이에요,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그 모인 수가 생각보다 좀 적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집회 때는 경찰 추산 17,000명, 이번 주에는 15,000명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보는 눈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 집회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예. 항공사진을 보니까 촘촘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네.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어느 다른 뭐 보수 측에서는 수가 적게 나왔어. 수가 적게 나왔으니까 별일 아니야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문제인식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10,000명이든 5,000명이든 20,000명이든 수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무능함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더 오래오래 이걸 2년 반을 기다리는 거는 힘들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200명 덜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집회는 무효야. 이런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세.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이나 현 정부의 태도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양보해서 대통령의 예. 국정 운영에 국민적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고칠 부분이 많다고 쳐요. 그럼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쇄신 의지를 또 밝혔잖아요. 인적 쇄신 그다음에 뭐 국정 기조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리지 않고 나왔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10,000명이 갖는 의미라는 건 있는 거죠. 지금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각 예. 당협에. 그러니까 서울계 뭐 50개 당협이라고 치면 여기에 몇 명씩 하면은 사실 저 정도 인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은 현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동원된 당원들이고 그 당원들도 줄었다라는 취지의 포커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근데 이제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민의 뭐 전체의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이 잘한다. 그리고 일부가 못한다. 라고 했다면 나가서 여기 짝 놓는구나 하겠지만 우리가 이 국정의 각종 수치들을 보면 국민의 대다수 많은 분들이 국정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조중동 자체도 이렇게 국정 운영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당이 대리로 나가서 이 추이에 목소리를 신호등을 켜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걸 비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딱 한마디만 드리면 네. 국회 운영의 독선적인 것은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게 민주당에서도 집회 추산 인원을 이 2일 집회 때는 30만에서 이 지난 집회 때는 20만으로 좀 줄었다고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1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는다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개 약간 사안이 다르겠죠. 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 유죄 중에서도 만약에 피선거권을 잃는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1심이지만 어쨌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의 어떤 위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히 그만두라는 압력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피선거권을 잃는 정도의 양형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더 걱정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퇴출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는 별개로 김경수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독일에서 만났었잖아요. 이 만남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의 무게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가만히 있는데
결국에는 그 차기의 대선을 꿈꾸는 주자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김동연 지사에게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김동연 지사께서 어떤 행사를 독일에서 하다 보니 겸사겸사 먼 길 갔으니 거기에 전에 알던 분이 계시니 만납시다라고 하는 거라서 뭐 이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지어서 분석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법적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어떤 사실이 규정사실에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동연 지사나 우리가 이제 거론되는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두 차기 당내에서의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어떤 뭐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의 큰 어떤 뭐라고 해야죠? 쟁탈전이랄까요? 네.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쇄신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어제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적 쇄신이 뭐 단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나오고 있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규모는 아마 좀 순차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예산 정국 때문에 이제 경제부처 관련돼서는 사실은 바로 또 바꾸기 어렵고요. 네. 뭐 차관 인사는 있을 수 있어도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1월 달까지 또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여야의정 협의체 때문에 그 해당 부처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거기에 쉽게 맞게끔 할 텐데 장관과 차관을 분리한 인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시점은 멀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 개각 검토 대상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강훈 전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했다가 자진 철회를 했어요. 이걸 두고 인사 쇄신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강원 전 비서관이 뭐라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도 다시 곱씹어야 될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 한 8명, 9명 되는 사람들이 네. 국정에 대해서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가지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그런 거를 파악해서 인적 쇄신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강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관광공사 사장을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공사 사장으로 주는 것들은 낙하산 아니냐라는 것이고 갑자기 철회 의사를 받겠다는 것은 용산에서 뭐 어떤 신호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해서 뭔가 인적 쇄신에 뭐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저 정도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요? 국민들이 웃지요. 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개각과 인적 쇄신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개각은 국정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국민들과 한동훈 대표가 했던 인적 쇄신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김건희 여사 라인의 어떤 드러냄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 알겠으나 최소한 국정기획 비서관 정도 네.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김동조 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황모 행정관 등등을 김건희 여사 옆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정도가 되면은 인정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 예.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인적 쇄신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저걸로 대변되는 건 아닌 거고 다만 이제 저분의 경우에는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계속 임명이 진행된다 그러면 인적 쇄신이 아예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상징적 인물이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이고 저분이 저기에 갈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저분의 명예를 위해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라서 강기훈 행정관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다가 며칠 만에 그 2달 직무정지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그런 게 인적 쇄신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복귀시킨 게 아니라 복귀가 된 거예요. 정직 2, 3개월 해놓고 나서 정직 기간이 풀리면 복귀가 잘 되는 거고 좀 지켜보시면. 네. 뭐 강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요구했던 그 교체 대상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교체에 대해서 이제 인적 쇄신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이틀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식 때문에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선생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질문을 제대로 다...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저도 저 영상을 풀 버전으로 다 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자를 향해서요. 네. 의도된 발언으로 보십니까? 의도된 게 아니라 핵심 찔린 거죠. 예.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공산도 큰데 기자가 핵심을 찔렀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 지적했습니다. 계좌만 추적해라. 계좌를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 우리가 알다시피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계좌를 쓸 수 없죠. 그럼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이 됐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소리를 기자가 묻는데 화를 낸다는 건 들켰다. 답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검찰 수사가 계좌 추적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명태균 씨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참 어리석을 것 같고요. 검찰의 수사는 명태균 씨를 비롯한 네. 그 계좌를 타고 들어간 공천 개입 부분까지 가야만 이 수사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뭐 언론이라든지 검찰이 뭐 말하자면 뭐 부안해동이라고 할까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검찰 조사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아직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아요. 이틀 연속해서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를 했다는 네. 것은 사전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네. 계좌 추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의 흐름이 있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뭔가 돈이 오갔다 그러면 그 정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만약에 공천에 관여할 힘이 없다 또는 추천할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사기죄까지 의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영장 발부 이후에는 갖가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완결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다른 명태균 씨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뭐 갖가지 이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용산 이전 부분들이 애초부터 우리 국민들 의아했어요. 왜 한 발짝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지? 대부분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옮기는 게 통상 우리가 일 처리하는 방식인데 절대 못 들어가라는 당시에 일을 해고하자면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이 그렇게 또 아예 개연성이 없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도 다 공약 사항이었고요. 예. 일단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 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한 분이 만약에 이룬 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판한다 그러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들 역대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래도 이 녹취에서 말했던 이 내용들은 어떤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 주장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역대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글쎄요, 이게 다 믿든지 말든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믿는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명태균 씨의 예언대로 다 진행됐다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명태균 씨 수사가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14일에는 국민의힘 의총이 있고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개월 가까이 계속된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해 반쪽으로 시작하는 셈인데 강경파 이면택 의협회장이 탄핵돼 의료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등 의료단체 두 곳이 참여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단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쪽 협의체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여러 가지 열어놓고 좀 의제를 프리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일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이끌어온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어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당하면서 의정 간 강경 대치 국면은 다소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구성되면서 아마 전공의 협회랑 긴밀하게 아마 연관을 하면서 전공의들도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대정부 협상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새 회장을 뽑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제주 비양도 인근 바다에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8시 14분 해군 청해진함이 원격 조종 로봇을 이용해 금성호 주변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식 결과 신원은 실종자였던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성호 침몰 사망자는 총 4명, 실종자는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10명이 됐습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대로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먼저 탄핵당한 임 회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회장님 받아들였나요? 한 말씀 신경 좀 어떠신가요? 그만하시죠. 나중에 합시다. 잔치집도 아닌데. 의정 갈등이 이어온 지 9개월을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탄핵으로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심도 쏠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의협 같은 경우가 이면택 회장의 그 막말 논란 등으로 해서 의협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협상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핵 요구가 있었고 비대위체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이 전공의들이 뭐 이 비대위에 합류하고 또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이제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 의혹, 지난 9월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차관이 오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책임 못 진다. 장관이 해단식 행사에 오면은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이경희 회장 이런 발언을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기흥 회장의 횡포와 전횡이 드러나면서 체육계 안팎에서 어떻게 사면임에 도전할 수 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뭐 내부 비위 차원을 넘어서 실제 여러 가지 이 불법
꽤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은 계속해서 3연임 도전을 예. 시사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어제 국무총리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지금 발표 내용을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앞으로 3연임을 위해선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자격심사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의 임명에 있어서 일단 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 결과라든가 향후 체육계 전반에서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되느냐라는 여러 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에서는요, 이기흥 회장이 즉각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장이 어떤 선택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표 결과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진 사퇴의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예. 향후 어떤 수사 결과라든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비위 조사 과정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뭐 결단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근데 뭐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 동의할 수 없다, 재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혐의에 의혹이 있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꽤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네. 관련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국무총리실에서는 뭐 재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미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예, 둘 간에는 뭐 사실 뭐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보면. 근데 둘이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아침부터 좀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살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교제 살인 아니냐, 40대 남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교제 살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도 이쪽으로 전환이 돼서 그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단순 살해로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그 목격자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는 살인인데 이 교제 살인이냐 여부가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유사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느냐 아니면 단순 살인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 둘 간의 관계 또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어떤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네, 최근 이렇게 교제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했잖아요.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요.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지금 교제살인,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폭력방지법이라든가 스토킹 방지법에서는 강제적으로 분리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또 가해자를 구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데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없는 상태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실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제폭력 살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8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1,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10만 달러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국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새벽 3시 25분쯤에는 8만 1,000달러, 우리 돈 약 1억 1,300만 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기록하며 7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내년 트럼프 취임 전까지 10만 달러를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한 적이 있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1,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요? 비트코인 10개만 있으면 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기준 8만 달러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연내 8만 달러 갈까라고 의심했는데 이걸 단숨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등 이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3,2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이른바 일론 머스크의 도치코인입니다. 네. 도치코인은 트럼프 당선 당일 첫날 30% 올랐고요. 예. 불과 일주일 새에 50%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느냐? 이 가상자산, 트럼프는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온 이 게리 갠슬러, 이 증권거래위원장을 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급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효과가 계속됐죠.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특히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 확인하셨습니다만 연내 10만 달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입니다. 한 12만 달러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2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그동안은 비트코인 나홀로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지금 30~4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런 상승세가 확산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보니 계속해서 대장주만 갈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이 불장으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점은 없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1억 원 되는데 비트코인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저는 새 가슴이어서 못 사겠습니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접한 만큼 투자 위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역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고래라는 표현을 써요. 1,000억 장자. 그렇죠. 1,000억 있는 이제 이 비트코인 부자가 67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202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매물을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특히 최근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과열에 대한 거품 가능성도 고려하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심리적 요인이에요. 나만 뒤떨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과매수에 쉽고 조정 국면이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 가운데 빚내지 말고 정말 일부만 할당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큰 이제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냉정한 판단과 투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국내 물가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배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직도 가격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보세요? 지난해는 사과와 같은 과일값 걱정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배추와 같은 그렇죠. 채소값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써서 기상이변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추 무소매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네.
11월 8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포기당 3,900원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1% 올랐고요. 무 가격이 더 많이 뛰었어요. 소매 가격이 무려 한 개당 2,500원을 넘어서 51%나 오른 상황입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달 중 이 도매 가격, 배추 도매 가격은 10kg당 약 8,000원 수준으로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4%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우리가 이제 지구를 너무 험하게 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상 고온과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배추 모종 심는 시기가 조금은 이 시기에 이제 적절한 성장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 가을 배추, 무 네. 재배 면적이 줄었고 생산량도 배추의 경우는 5%, 무의 경우에는 15%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배추와 무 가격은 평년 대비 두 자릿수, 한 12%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계속 물량을 뭐 출하를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일단 송미령 장관이 어제 예. 대형마트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김장 주재료는 배추 가격, 양념 가격이 뚜렷하게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김장 시기를 일주일 정도만 늦추면 한 2, 3주 정도만 늦추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김장 포기하는 김포종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늘어난 수치가 있나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예. 젊은 세대일수록 김장을 직접 담그기보다는 오히려 포장김치로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포장김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는데요. 핵가족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량이 가장 큰 10kg 포장김치가 잘 팔리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18배나 더 팔리고 18 있다는 배요. 걸 보게 되면 네. 이 개인 이 평상시 10월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소포장, 네. 소포장이 주로 이제 상위권이었던 것과는 좀 달라진 양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네. 김장하면 온 가족이 좀 모여서 김장하고 수육 삶아서 나눠 먹던 김장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대형마트들이 2,000원 미만의 가을 배추를 뭐 대량으로 풀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장 물가 그러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주일 늦춰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들이 배추 가격, 도매 가격을 2,000원 미만으로 이제 주요 3사가 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정부와 유통업체가 각각 20%씩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이 배추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 또 김장 부재료가 문제잖아요. 배추하고 무 가격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만 예. 고춧가루, 대파, 양파, 생강도 지난해에 비해서 가격이 소폭 내리거나 지금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물론 이제 현재 김장 물가가 지난해보다는 한 15%, 평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이달 중하순 1주 내지 2주 정도가 되면 정부는 가격이 좀 더 이제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주유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주 전에는 사실 좀 기름값 내려가는 것 같은 체감을 했었는데 다시 또 막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맞습니다. 오르는 건가요? 기름값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가득 채워놓으시길 바라는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4주 연속 한 달 가까이 올랐는데 11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단가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14원 이상 올랐는데요. 리터당 1,614원이고요.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은 1,688원으로 1,7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일단 국제유가는 오페크 플러스 석유 수출국 산유국 이 협의체가 하루에 한 220만 배를 감산하고 있는데 이 감산 조치를 12월까지 한 달 연장했고요. 또 지난달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2개나 강탈하면서 미국의 석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여기에다 정부가 이달 들어서 유류세 인하폭을 좀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1,700원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름값 앞으로 1, 2주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게 중동산 두바이 현물입니다. 두바이 현물 가격이 지난주 올랐습니다. 배럴당 73달러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네. 2, 3주 정도 후에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되는데 특히나 다음 주까지는 이 정부의 유류세 환원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지금 42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절반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 추가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채소가, 기름값 다 오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곳곳을 공습해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도 공습을 가해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스라엘이 친이란계 저항의 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건물 주변으로 잔해가 쌓여 있고 중장비가 동원돼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수도 베이루트 인근과 알마트 등 레바논 중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على 10 بالضبط بدي اقوم واخذ راكت واظهر على البلكون حسيت بشيء طلع انفجار كثير قوي بالانفجار هذا الضربه اللي انضربت حد جيراننا 이스라엘이 이틀 연속 공격을 이어가며 중부 알마트에서만 어린이 3명 등 20명이 숨지는 등 적어도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확대한 건데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에도 공습을 가해 7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당선 이후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을 상대로 한 공격에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אני שוחחתי 3 פעמים עם הנשיא הנבחר דונלד טראמפ. אנחנו רואים עין בעין את האיום האיראני על כל מרכיביו ואת הסכנה שנשקפת ממנו.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중동에 또다시 짙은 전운이 깔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자우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에 열렸던 부산 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각종 집회로 북적였는데요. 부산에서는 불꽃축제로 뜨거웠습니다.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한 불꽃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불꽃이 터질 때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올해는 스토리텔링을 섞은 멀티미디어 쇼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이 1시간 넘게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축제를 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텐데 혼잡은 없었나요? 네, 작년에는 부산 불꽃축제에 77만 명이 모였었는데 올해는 약 103만 명의 관람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나자 귀가 인파가 몰리면서 다소 혼잡을 빚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안전관리요원 6,700여 명이 곳곳에 배치돼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돼 더 멋진 가을 축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대구와 광주, 사천, 공항에는 저시종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면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청주와 대전 20도,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17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